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입니다. 오전에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있었죠. 자, 국민 안전은 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제 지난주 포구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와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방송 내용에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후 100일이다. 이 새 생명 아기들은요, 바로 입대하고 첫 생일, 이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지금은 뭐 가족과 지인들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좀 상징적인 파티가 됐습니다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면역이 채 갖추어지지 않아서 영아 사망률이 높던 시절, 이 생존을 기뻐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무탈해달라, 이렇게 비는 간절한 행사였던 것이죠. 자, 새 정부의 바른 성장과 무탈을 기원하며 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그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탄생의 이유, 바로 초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취임 100일 특집 여론 오락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정액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그래서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오전 10시부터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되던데 박 기자님이 나왔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모두 발언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20분 정도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다. 이걸 이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취임 이제 100일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 같은 부분은 이 소주성, 소득주 성장. 지난 정부의 경제 모토였죠. 예,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이 정상화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또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 이걸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한미 동맹을 재건했다. 또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상 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이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또 주거 대책도 챙겨 나갈 거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 육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노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역시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민이 굉장히 강조됐다, 이런 느낌이 이제 박 기자님의 정리로 드는데, 자, 오늘 이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모두 발언이 예상보다 좀 길었어요. 20분 그렇습니다. 정도 됐고, 네. 그래서 40분 예정됐던 시간이 한 55분, 1시간 가까이 되면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이제 답이 있었는데,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님이 한번 좀 총평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기자회견 분위기, 스케치 좀 어떤 대목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기자회견이 이제 처음 뭐 예정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총 시간을 40분으로 잡고 모두 이제 말씀이 한 15분 정도 되는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전체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뭐 기자회견 시간 자체는 조금 길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의 이제 기자회견 때마다 이제 반복돼서 제기가 됐던 문제긴 한데 단답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다음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자의 1차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보통은 따라붙는 질문들이 나와줘야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다소 이제 형식상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초기의 도어 스태핑, 초기의 약식 기자회견 때를 떠올려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 그래서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는 특히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연습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별렀던 질문들 크게 두 가지가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제 반등 카드를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여권 내의 갈등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제 최전방에 이제 나와 있는 것 문제들을 이제 같이 질문했는데 둘 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표를 줬던 대선에서 표를 줬던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원인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워낙에 당면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휴가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되짚어보겠다. 네, 이 대목이 임 작가님의 육성으로 들으니까 느낌이 안 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으로. 자, 많은 언론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인사쇄신 문제, 자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100여일을 당면한 현안들의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습니다. 왜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개선 방안을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아까 이제 임 작가님이 이야기해 주시던 걸 이제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게 떠올라요. 듣다 보니까 자 인사쇄신이라든가 지지율 반등 이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는데 국민 뜻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면 그게 지지율이고 그 지지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좀 당연한 또 노력이고 근데 여기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최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정치적 그렇죠. 목적이 없이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휘 사용을 할 때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정치적 이익 정도로 좀 축소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네. 좁은 의미의 정치, 그렇습니다. 또 나쁜 의미의 정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의 어떤 질답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분석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평을 좀 드리자면, 오늘 신의 한 수는
강인선 대변인이 사회를 본 것이다. 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수였던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어떤 질문 스타일을 다 꿰고 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떤 거에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던진다. 이거를 대통령은 당장 오늘 만난 기자들한테 그걸 다 알기는 어려울 텐데 대변인실의 대변인이라면 그런 성향들을 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는 역할을 강인선 대변인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기자는 어떤 스타일의 질문을 할 것이다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강인선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한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더라도 말이죠. 인사쇄신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오늘 질문은 전반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형식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짚어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예리하게 파고드는 기자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국민의힘에 새로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분의 아들도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서 사적 채용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면 질문하기가 훨씬 까다롭죠. 질문의 방식이 달라지면 답변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강인선 대변인이 고른 것이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닌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강 대변인이 역할을 잘했다. 방어를 잘했다. 반대로 국민 입장에서는 더 내밀하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긁어주는 거는 좀 부족했지 않았나. 저 지금 임 작가님 대통령을 괴롭히는 질문을 기자들이 매섭게 했어야 한다. 원래 기자들의 역할이 그겁니다. 정치인을 괴롭혀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거. 그래요. 박 기자님 동의하십니까?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론직피라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사람이 정치를 하네. 이런 게 정치적 발언이죠. 임 작가 발언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강인선 대변인의 지목했던 기자들 매체와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매체만 보더라도 진보 매체는 뭐 지목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변인이라면 다 어떤 매체 어떤 기자인지 알고 있잖아요. 누구인지 이름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강 대변인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판단했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골고루 듣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른바 뭐 진보 매체 기자도 지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분했을 텐데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느낄 것 같고 임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게 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례에 들어가면서 질문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뭐 제가 좀 보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궁금하던 대목이니까. 질의를 했냐면 이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서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내부 총재 당대표 이런 문자가 유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뭐 이 XX 저 XX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또 하나 독대를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실관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했으면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유튜브에 많은 분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죠. 박정호 기자님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야 하는데 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닌가. 왜 아니에요? 국회를 출입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대통령의 답변들 중에서 가장 좀 의아한 게 사실은 그 대목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매일 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못 챙겨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워낙 바쁘면 기사를 대통령이 못 챙겨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모를 수는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몰라서도 안 되고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또 정부가 협조를 해서 국정 운영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게 1차적으로 문제였던 거고 또 하나는 애초에 이 대혼란이 빚어졌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근데 촉발한 당사자이기도 한 분이 이준석 대표가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모를까?
혹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전직 대표가 됐지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하고 직접 나를 세우고 이 답변을 오가는 내용들을 다 밝히긴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옹색한 것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자,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을 했죠. 그래서 어제 시점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 전임 대표가 된 상황인데 자, 오늘 오후에 또 뭐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있으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도 뭔가 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전에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게 만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네. 진위 공방부터 또 대통령실에서 이 사퇴 중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자, 조금 더 이 상황들은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관련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국정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대목도 오늘 또 반복이 됐습니다만 자, 지금 북핵 문제 그리고 이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뭐 오늘 외신들의 뭐 질문도 있고 하면서 네네.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북한 핵개발 중단 시에 이 미국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외교적 지원하고 또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을 논의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괄적 구상을 계속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걸 유지를 한 거고요. 담대한 구상을 얘기한 거고 또 하나 좀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한일 관계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경축사에서 얘기했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은 이게 이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채권자들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덧붙인 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이 정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일본한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미래로 나아가자 손을 잡는 게 맞는 것이냐. 과거에 대한 사죄와 성찰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은 뭐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저절로 풀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가 없는 두 사람이 앉아서 과거 문제를 이제 갑론을박 해봐야 나올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나눠보고 이 기자회견은 마무리 지어볼게요. 도어스태핑 이거 많은 기자분들이 네.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아침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하루 종일 이게 뉴스화되잖아요. 자 도어스태핑을 앞으로 할 건지 아닌지 관련해서 또 이제 답변 있었습니다. 듣고 오죠. 도어 스태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지율이 낮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도어 스태핑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대통령의 답변에서는 왠지 자신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네네.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보자면 네. 사실은 휴가 이후에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태핑의 형식이 좀 바뀌면서 맞습니다. 뭐 보수적인 답변 방식으로 좀 이게 태도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세가 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대통령의 이제 모습이 좀 사라지고 안정적이고 좀 변화에 적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도어스태핑 양상이 다 그랬었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대통령 답변이 보수적으로 변했는데 뭐 기존 방식을 바꾼 거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 여론이
여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초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 약식 기자회견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네네. 어쨌든 대통령이 매일 기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국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매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하고 최근의 경향을 좀 섞어서 직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답변을 해줘야 이제 국민들도 거기서 좀 쓸만한 정보값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가면 얘기가 좀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구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단점이 있는데 장점들을 모아달라. 근데 어쨌든 도어 스태핑을 한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 장점도 있죠. 대통령은 계속 하겠다. 기자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질문할 때 뭐 껄끄럽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거나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있으세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면 과연 도어 스태핑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맞느냐, 이에 대한 지적도 있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소탈하게 또 진솔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박 기자님은 기자로서 예전에 격정의 도어 스태핑을 더 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이슈들이 많이 됐죠. 근데 이제 진정성 있는 그렇습니다. 소탈한 모습으로. 그래요. 앞으로 뭐 진화해 나간다면 또 장점들을 모아서 이제 도어 스태핑도 더 향상돼 나가지 않겠는가 기대해 보고요. 대통령은 계속한다. 이렇게 오늘 답변했습니다.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휴가지 방향으로 정체가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총 23km 막히는데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버겁고요. 이후로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새마을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원주부터 길게 밀립니다. 작업 정체가 가장 긴 곳은 중부 내륙고속도로인데요.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여주부터 10km 막힙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가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국민의힘은요, 주호영 위원장, 주호영 비대위, 주호영호 이렇게 부르죠. 출범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 대표가 됐고, 그런데 오늘 이 비대위가 합법적이냐 위법적이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고, 아유 복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 어때요? 네, 그러니까 어제로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사실상 하면서 9명으로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네. 어제 주호영 비대위 인선을 좀 보면 뭐 3명 주호영, 권성동, 성일종 세 사람 당연직 들어간 거고 6명의 인선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엄태영 초선 의원 들어갔고 또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현역 의원 2명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울 강북 지역 재선 출신의 정양석 전 의원도 비대위원 참여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원외 인사가 좀 궁금했었는데 한 사람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주기환 전 대검수사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근데 주기환 비대위원보다 아들이 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지금 대통령실 6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과 주기환 위원이 윤 대통령이 광주에 있을 때 거기서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때 수사관으로 2년 되셨다. 오래된 인연인데 그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근무한 거.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 인선은 사적 인연, 사적 채용은 채워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기환 비대위원이 들어간 것 자체가 결국 친윤, 그러니까 윤심이 반영된 그러니까 이 친윤 비대위로서의 색깔을 입히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얘기도 있고 거기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친윤 윤핵관 핵심이고 거기다가 뭐 주호영 위원장도 좀 색채가 이제 중립이라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소희 세종시의 의원도 청년 비대위원으로 어제 포함이 됐는데
윤석열 대선 캠프 청년 보좌역을 지냈어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요. 최재민 강원도의 의원까지 청년 비대위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원외 인사 6명, 그러니까 원외 3명, 원내 3명, 6명의 비대위원까지 인선해서 9명이 됐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평가 나오는 걸 보면 친윤,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네. 비대위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대목은 네. 이 비대위원장 하마평 물망에 올랐던 정우택 중진 의원이죠. 그렇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총에서 이게 재신임이 될까 했는데 압도적으로 재신임이 됐다 그래서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압도적으로 재신임이 됐다는 거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이고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한 게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의원총회가 이제 화상으로 열린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직접 참석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과반은 일단 넘긴 거고. 네. 그러니까 재적 중에서 이제 과반 일단 넘겼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재신임이 됐다고 결정을 했을 텐데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 중에 나와서 만장일치로 재신임하기로 했습니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재신 자체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었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성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이 당 내에서도 찜찜함이 남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비대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정점처럼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주기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 아들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적 인연도 이제 굉장히 길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광주시장 후보자로 나왔을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비대위 같은 지도부를 구성할 때 계파끼리의 다툼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계파별로 배분을 명확하게 해서 색깔들이 서로 섞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쪽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대로 뭐냐면 색깔들을 그냥 다 빼버리는 겁니다. 계파색을 쫙 빼버리고 이를테면 정체성이나 영향력이 약한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게 되면 계파색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죠. 투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호영 비대위의 성격이 좀 그쪽에 좀 더 가까워 보여요. 물론 뭐 비대위원 중에 일부가 청년 보좌역 출신이고 이렇긴 하지만 당내의 어떤 영향력이나 상징성 측면에서 계파색이 또렷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투명한 데에 주기환 비대위원 같은 잉크를 하나 딱 떨어뜨리면 확 도드라지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비대위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하고 직접 소통할 창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비평가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태해 보이는 비대위의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출범한 지 하루 됐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촉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도 요거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심리에 직접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몇 시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3시에 신문을 합니다. 시작합니까? 신문을 시작하기 때문에 글쎄요. 빨라도 오늘 이제 심야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심야 늦어도 늦게 나오지 않을까. 가처분이니까 보통 빨리 결정을 하죠. 네, 원래 이제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뭐 새벽까지 가는 경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는 이거예요. 자, 민주당의 비대위가 기소 시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정지한다. 이게 기존 당헌 80조 기존 건데 이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것은 자 변경하기로 의결됐다.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오면 당직을 정지하지만 기소만 됐다고 해서 정지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이제 뭐 검찰의 정치 탄압 우려가 있다 등등 해서 이게 어제 의결됐다고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전준위에서는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비대위 의결과 또 당무의 의결, 중앙의 의결까지 다 쭉 가야 됩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관문이 비대위 의결인데 오늘 의결에서 전준이 아닌 이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당헌 80조에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안 바꾸고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상황을 좀 보면 어제 이 전준이 결정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좀 세게 나왔어요. 의총 과정에서도 여기에 반대하는 당원 변경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릴레이로 마이크를 잡았고 그 이후에 이 전준의 결정이 알려진 다음에 삼선 의원 7명이 모여가지고 또 반대한다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뭐 인터뷰나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이렇게 가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은 일 시켜준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봐라.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혁신과는 좀 쇄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는 여론이 많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 나왔거든요. 비대위도 오늘 회의를 해보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만 해도 바꾸는 쪽으로 갔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뭐 친문 의원들이 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여론을 좀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앞으로 당무에 또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위 올라가고 하면 또 바뀌고 이럴 여지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여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80조 1항을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애초에 그 소위 김상곤 혁신위에서 이 당원 당규를 만들 때 그 당시에도 기소가 예정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한 30여 명 정도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도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80조 1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더 중요한 건 오히려 이제 80조 3항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만약에 해당 당사자에 대한 것이 이제 일종의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당무를 정지시켰던 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구제 조항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1항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러니까 당무가 먼저 정지가 되고 윤리심판원을 거쳐야 되는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은 일단 심사 절차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풀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이제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는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라서 이런 어떤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견된 내용을 보니까 80조 3항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이 아니고 당무위원회에서의 의견에 따라서 정치보복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풀어줄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가 있고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 소집이 좀 더 쉽고 대신에 그동안 그 소위 친명계에서 주장해왔던 거는 사망을 고치더라도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아마 이제 타협안으로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꾸려질 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최고위에도 소위 친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로 좀 확장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혹은 뭐 다른 민주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제 절차 자체가 조금 더 빠르고 좀 정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기존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 안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요. 참 이게 예전 같으면 쓸데없는 걸로 참 갑론을박한다 그럴 텐데 지금 여당을 보니까 당대표의 직무 정지가 되는가 하면 자동 해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당대표가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것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박용진 후보 사당화 논란 그런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애초에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또 반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발은 당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지금 모습, 그다음에 우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결국 누가 지도부가 되든 간에 기소가 되면 당무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임경미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이 노래가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청해 주신 4287님께 치킨 쿠폰이 돌아가게 되고요. 4287님, 새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이네요. 오늘은 꼭 이 노래 들어야죠. 룰라의 100일째 만남 신청해요. 0004님, 4104님, 0383님, 4290님, 손은정님 등등도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옵니다. 우리 만난 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많이 먹는 참외나 수박, 이제 끝물이 다 돼가고 있죠. 끝물은 과일이나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 해의 맨 나중에 나는 것을 말합니다. 발음은 끝물이지만 첫 번째 음절의 받침은 티읕이고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마에 기역 받침을 쓰는 막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물의 반대말로 그 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은 첫물일까요? 끝물의 반대니까 첫물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물은 만물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만물은 마 밑에 디귿 받침을 씁니다. 만물과 비슷한 것으로 신출이라는 한자어도 있어서 신출 딸기, 신출 참외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과 끝물의 중간에 나는 것을 중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은 가운데 중자를 쓰고 물은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참고로 오늘 예문에 등장한 푸성귀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말에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인데요.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와 같은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이고요. 특히 제주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며 제주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속초에 1시간에 20mm가 넘는 세찬비가 내리고 있어 속초를 비롯해 고성과 강원 북부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포천과 철원 등에는 지금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오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20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 전남과 그 밖에 경상남북도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제주가 30도, 강릉과 부산 27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6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죠. 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로 분석했던 게 공급 부족이다.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란 기사가 많습니다. 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그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년간 그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예, 금년 들어서 서울 수도권 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 집값 안정을 되찾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도 이 금리 상승 등 그 경기 흐름이나 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뭐 이런 심리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집값이 좀 안정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공급은 또 해야겠죠. 지난주에 미뤄졌던 270만 호 공급 대책 어제 발표됐는데요. 차관님께서 한번 좀 이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이 품질이나 또 정주환경 개선, 또 주거복지 강화까지 포함한 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향후 5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수도권의 158만 호를 포함해서 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중점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공급을 위해서 도심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규제 완화라 또 이 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민간 공급의 활력을 높이고 또 이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또 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이런 도시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 향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첫집 등 시세 7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재해 취약주택의 정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망도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세권 첫집 또 청년 원가주택 한 7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더군요. 자, 1기와 2기 신도시 대책도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3기 신도시 말씀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예, 1기나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준공 후에 약 3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광역교통 또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필요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 용역을 거쳐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따라서 그 교통망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기는 재창조 수준으로 간다. 2기, 3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270만 호 굉장히 많은 호수인데요. 지금 이 택지 확보를 하면 뭐 좋겠지만 신규 택지 확보는 88만 호 물량인 것 같고 이 결국은 이 도심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로 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핵심이 규제 완화에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던데요. 이 구체적인 대안은 들어있지 않아서 이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기준 좀 어느 정도로 조정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2006년에 도입됐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과 기준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그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부과액이 좀 과도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방의 재건축까지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저희 생각은 그 부과 기준을 좀 집값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를 하고 또 장기 보유 중인 1주택자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면하는 등 뭐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세부 감면안을 9월까지 현재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에는 현재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로 돼 있어서 좀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안전성 비중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서 현재 적정성 검토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폐지해서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어느 정도로 낮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을 연말까지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연말까지 마련해서 발표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값 인상, 인건비 상승, 좀 주택 공급을 위한 좀 건설 분야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5년간 270만 호 가능할까요? 예, 저희 주택 공급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침체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꾸준한 공급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 공급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이 규제를 좀 정상화해서 민간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에서 뭐 규제 완화라든지 제도 개선을 해서 이 민간의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270만 원은 연간 한 54만 원 수준인데요. 네네. 그동안에 이 공급 실적이라든지 또 저희가 가구 증가에 따른 뭐 중장기 수요 등을 볼 때 저희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이고요. 뭐 앞으로 뭐 경제 여건이나 또 시장 변화 등을 봐서 저희 탄력적으로 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말씀하셔서 이게 항상 시장 여건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니까요. 지금 대량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열이 아니고 이제 안정 하향세로 집값이 돌아서기도 하고. 자, 지금 아까 언급 드렸습니다만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첫집 방안이 들어있고 이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늘리고 기부 체납 물량을 청년과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돌리겠다. 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공교롭게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2030 세대 매수 비율이 또 역대 최저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처음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뭐 초기 자산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역세권 첫집은 이렇게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이 전용 모기지 상품도 함께 제공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역세권 첫집 외에도 처음에는 보증금만 내고 또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이 지나면은 또 자기가 분양 여부라든지 또 분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새로운 모델도 도입해서 이 무주택자 분들이 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대출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대규모 공급 정책이 시행이 되면 역으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던데 아까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좀 조율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이 그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규제 완화를 해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침체기에도 우리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들의 수요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적 공급 기반도 마련하고 또 동시에 뭐 경제 상황이나 뭐 여건 등을 봐서 이렇게 침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거 복지 개념으로만 접근했는데 이 지난주 폭우를 보니까 주거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반지하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제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불편을 겪은 주민들도 계신데 지금 서울시가 이 반지하 주거지를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없애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반지하 주택 주민들을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공정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서 이 재해 취약한 주택들을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앞으로 뭐 재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 대안적 주거 확보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년 내에 종합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의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연말까지 국토부의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발표하신다는 거죠? 예, 종합계획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계획.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은 연말경에 발표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뭐 원론적인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 만들어서 또 발표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종종 저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이었습니다. 네, 익숙한 레트로 음악이 나왔습니다. 이거 듣던 건데 뭐더라?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전설의 코너죠. 전설의 코너인데 지금 뭐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제든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특집 오늘 하루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인데 잘 계셨죠? 예.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또 굉장히 많이 변한 느낌이에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KBS 본관을 지낼 때마다 머릿속에 시사본부. 네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이 출퇴근할 때 라디오를 틀면 타방송이 나와서 그렇게 배 소장님이 즐거워하시는지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잘해드리고 있는데. 자, 취임 10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 참 많은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또 많은 코너에서도 이제 물어보고 하던데. 자, 100일 국정 운영 점수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평가관이 되시는 거죠? 네. 배 소장님. 저는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대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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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이게 학점으로 주더라고요. 학점. 이 소장님은요? 저는 뒷불. 꽈락은 아니네요. 네. 뒷불. 그러니까 뒷불이라고 하시면요. 뒷불이 더 이게 화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라리 F를 주면은 재수강이 가능한데 뒷불은 재수강도 힘들걸요. 패스는 패스인데 최저점으로. 네, 최저점. 근데 뒷불이요. 이 꽈락이 사실은 60점 기준이기 때문에 60점 위라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높게 준 거네. 본인은 지금 F 준 거잖아요. 그럼 이은영 소장님 친윤이에요? 윤핵관인가? 자, 여론조사계의 윤핵관인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한 달 전에 이은영 소장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0%대까지 지지율이 내려갈 것 같다. 예언했는데 맞추셨어요? 아유, 맞췄다기보다는 이게 숫자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안 좋게. 지금 뭐 여론조사가 취임 네. 100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KBS 여론조사로 오늘 오락관의 문을 열어보죠. KBS가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지난 12일에서 14일 조사. 자, 참고로 오늘 언급되는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소장님. 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몇 점입니까? 28%. 잘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67%고요. 네. MBC도 지금 이 100일 기념 조사를 했어요. 네네. MBC는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했는데 12, 13일 날 조사를 했고요. 네. 잘하고 있다가 28.6, 잘못하고 있다가 66% 나와서 비슷하네요. 예, 대충 지금 한 28% 정도에서 30%대도 ARS 조사는 좀 있는데 ARS가 원래 선행지표라고 해서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이 면접원에게는 내가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우니까 ARS에서 이제 킵 버튼을 누르는 것 같아요. 샤이라고 얘기하는. 네, 샤이 지지. 그래요. 자, 이 KBS, MBC 조사 뭐 모두 비슷합니다. 28%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취임 100일인데 이제 불과 3개월여 지난 겁니다. 취임하고. 참 바쁘게 흘러갔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다. 우리가 한 100일 정도는 허니문으로 본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요 즈음에 직무수행 뭐 긍부정률 비교하면 어때요,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이 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YSDJ 뭐 확실히 이럴 때는 뭐 70% 80%였거든요. 임기 초반에. 이른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지지율이 비슷한 시기에 안 좋았던 또 역대 대통령이 있긴 합니다.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그때 광우병 사태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죠. 명박산성. 그 당시 한국갤럽 기준으로 21%. 네, 21%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래도 광우병이라고 하는 외부 변수거든요. 그런데 내부 요인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로 이렇게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무너진 예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 원인은 역대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광우병 수입산 소고기 이 문제가 워낙 먹거리 문제다 보니까 이건 뭐 이념 보수진 뭐 떠나서 제 기억이 이때 촛불 문화제가 막 광화문에 열리면서 중고생들도 나오고 그랬던 좀 초유의 촛불 시위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리고 명박상성이라는 처음에 최초의 개념. 또 컨테이너 박스를 왜 광화문에 쌓아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좀 큰 이슈가 없음에도 지지율이 낮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궁금한 건데. 자, 매주 이렇게 이제 꾸준히 차근차근 큰 이슈가 없음에도 떨어져 왔던 이유가 궁금한데 이 낮은 지지율의 책임 혹은 원인 이 소장님 뭐 어떻게 좀 내용 분석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KBS 조사에서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낮은 지지율 책임 소재를 묻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다가 46.2% 나왔어요. 본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은 거죠? 네, 46.2%고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 측근 19.7%, 야당 책임이 10.2%. 그러니까 지금 견제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진이 9.1%. 대통령실 참모진보다 야당이 더 높네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지금은 전 대표인데 7.9%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항 보기 문항을 봐도 어쨌든 이제 구성 자체가 좀 당정청, 그러니까는 대통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정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다 합치면은 거의 지금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까지 합치면 82.9%나 돼서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거의 50% 육박할 지경이기 때문에 본인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KBS 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죠. 정치 세력인 윤핵관 포함을 해보면 거의 뭐 60%대 후반, 70%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래 한 곡이 떠올라요.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그 Man in the Mirror 좀 불러보시죠. 저는 Man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미상까지 받은 명곡인데 거의 노래가 정말 마이클 잭슨의 그 전주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Cause
틀렸지만 그 노래의 네. 그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로남불할 게 아니다. 거울을 봐라. 거울 속에 자신을 누가 봐라. 있냐. 네네. 거울 속에 원인이 등장한다. 그 거울 속을 비추면 네네. 내 모습을 비추면 배종찬 배추도사 소장이에요. 아. 최영일 진행자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네. 마이클 잭슨까지 빗대서 힘들게 주셨어요. 준비 많이 했어요. 짧게 덧붙이면은 코로나 방역이 지금 그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그 18만 명. 예, 근데 이 방역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8.2%여서 사실 코로나 방역은 긍정 평가가 좀 높았던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부정 평가가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지금 낮은 지지율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 소장님, 거울을 봐라까지 조언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분석하는 코너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네. 46%를 넘겼어요. 예.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외부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 사람인데 인물, 거울을 보니까 나 자신이 보여요. 네. 나의 어떤 점, 어떤 면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됐다고 스스로를 빙의해서 다 내려놔야 돼요. 네네. 검찰총장,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 졸업, 네네. 주변의 검찰, 한동훈 다 내려놓고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 예. 이것만 윤석열 알아차리면 저는 반등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짓누르는 모든 것이 사람이에요. 자, 니, 경오. 자, 다 사람이 니경오 사람이죠. 니, 이준석. 그다음에 경, 행정안전부 경찰 사람. 그다음에 오, 어리다고 놀리지 마요. 만 5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지금 낸시 펠로시. 네네네. 주변이 다 사람이에요. 예. 심지어는 거제도의 하청 거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사람입니다. 대우조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막 들끓는 그 민심의 파도 속에서 인생 역정이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능한데 데이터 분석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이 초점이 안 맞아요. 네. 그 부분을 깨닫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바로 반등의 불씨를 지핀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이거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이건 놀랍니다. 오늘 그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3일에서 15일 날 1000명 대상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속성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속성 문항이 나오는데 그래요? 재밌는 문항들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겸손하냐 오만하냐. 겸손하다가 19.6, 오만하다가 50.9, 둘 다 아니다가 26.8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좀 오만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오늘 그 기자회견도 사실 지금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아요. 그래요? 네, 들어보니까. 오전에 나왔는데? 네, 오전에 나왔는데. 어찌 보면 대과 없이 좀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할 기자들이 위축되고 대통령이 주도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좀 약간 주객 전도된 느낌이고 그리고 그 말을 좀 기자들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헤드라인도 그렇게 잡힌 것도 맞아요. 좀 지금 분위기를 대통령이 못 읽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오늘 좀 일부러라도 기자들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좀 난타당하는 모습이 더 나았을까요? 나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속성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의 각오, 의지, 또 상세, 또 이 구체적인 지표, 원전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은 어떠냐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국민이 미디어가 언론이 바뀌어라. 나를 제대로 봐라. 잘 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오늘의 기자회견이 모순 또는 괴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이제 200일, 300일 기자회견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국민의 인식 평가 기준의 그 초점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시선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대통령은 명왕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토성의 타이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 엄청난 수억 강년의 그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간극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래야 뭐 대통령, 정부, 국민 모두 다 사는 길이죠. 그렇죠. 자, 요즘에 이 여론오락관 대신에 금요 톱10이라는 거 하는데 너무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방식을 하나 차용을 해서 네. 탐나네요. 지난 100일을 돌아보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한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이 소장님. 저는 뭐예요? 한 장면보다는 3명의 여인과 그 지지율 하락을 상징하는 물건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네, 그냥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예요. 여사.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6월 셋째 주쯤 나타나요. 네네네. 그게 이제 나토, 이게 계기가 나토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목걸이. 목걸이 그게 너무 고가가 이게 보도가 되면서 네네. 그때부터 막 하염없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 네, 전 교육부총리. 이름도 잊어버릴 뻔했네요. 네. 얼마 안 됐는데. 그분과 구두입니다. 네. 그 기자들의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막 도망갔듯이 가시면서 신발이 뒤집어졌잖아요. 영화 제목 여사와 목걸이, 네. 장관과 구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강인선 대변인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이크를 지금 자기가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대변인이라는 네네. 자리인데 지금 마이크가 대통령한테만 가 있어요. 마이크를 뺏겼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오늘 사회 잘 봤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네, 사회는 잘 봤는데 지금 대변인 살보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회를 잘 봤다는 게 기자들의 질문을 잘 막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어요. 저는 미니 시리즈에 한 여성을 더 등장시킵니다. 이은영입니다. 그래요? 왜요? 이은영과 시사본부. 네네. 왜? 이은영과 특히 이제 배종찬도 포함될 수밖에 없네요. 네. 이 여론오락관 이 조언을 들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전이 된다. 야, 코너를 부활시키기 위한 이제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장면이죠. 따봉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대통령의 체리 따봉 엄지척 따봉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 표현으로 이제 체리 따봉 아직까지는 따따봉은 없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형 키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따봉을 받은 권성동 원내 저는 그 따봉이 결정적으로 민심과 심지어는 당 내의 일부 민심까지도 저는 굴곡시켰다. 굴곡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따봉 그 이모티콘 공짜잖아요. 마음껏 이준석 대표한테는 보내세요. 따따봉. 아니 오늘 가처분 심리인데 오늘 보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늘 보내면 더 화가 나요.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있잖아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그래요? 자 오늘 한번 윤 대통령께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체리 따봉을 보내는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배 소장님의 이제 전원 권고고요. 자 지금 이제 결정적인 한번 뽑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저걸 꼽으시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봤습니까? 그게 바로 박순애 장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간 박민영 전 대변인도 지적했고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고 야당도 뭐 발끈했고 자 그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많이 언급되는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시사저널이 2022년 누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가 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 재밌어서 배 소장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압도적 1위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이제 71%, 국민들이 59.4%로 거의 전문가는 10명 중 7명, 일반인들은 10명 중에서 6명 정도인데 이게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임기 1년 차에도 같은 조사 시즌인데 그때도 가장 영향을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준 인물은 김정숙 여사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약 40%.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많았지만. 그런데 이 영향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의 영향일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영향을 주는 2, 3, 4위가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여기에 건진, 공진까지도 공진 맞죠? 아니, 천공. 천공. 자꾸 헷갈려요. 공진은 그 한약 아니에요? 한약입니다. PPL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공진이요? 공진단?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사저널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이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 그룹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다. 이게 좀
걱정인데 그렇죠. 국민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자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올 때마다 그 논란이 자꾸 이제 그 누구 최순실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듯한 그런 논란과 네네. 연계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 뭐 이게 구구 성향의 유튜버라든지 또는 너무 고가의 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네. 게 그 영부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과 너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자꾸만 이렇게 그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비공식적인 라인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다. 네네. 또 김건희 여사가 노출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또 타격과 영향을 준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그토록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왜 안 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에 소통은 하는데 네. 국민들이 정말 깨알같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중요할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 사실 국민들은 그런 소통이 안 됐을 때 더 답답해지고 더 부정적인 평가가 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지지율 반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목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정치 전반으로 한번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흔히 지금 여당, 야당이 존재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여당이 악재면 야당이 호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사이익을 얻기도 하고.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향해 달리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말 심각하게 낮다. 네. 그다음에 이 중에 또 여당은 지금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내분이 벌어져 있다. 그럼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서 반사이익을 막 얻고 달려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왜 이렇게 확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극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당, 야당 막 이제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야당의 드라마가. 야당 드라마가 재미가 너무 흥행이 안 돼요. 아하. 여당 드라마는 욕을 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 치고 올라가는 지지율이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지지율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일단 뭐 지도부 체제도 아직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내에서도 민주당도 뭔가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그 당원 80조 관련한 것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또 개파가 자꾸 나눠지는 느낌이고. 근데 그러면 싸울 거면 좀 제대로 한번 싸워보든지.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지금 제시를 하고 민생을 정말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 모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30%대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하게 또 내부의 어떤 혁신과 선풍적인 인기몰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은 저는 상당한 반사이익이다. 이른바 여당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른바 아직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역시 재밌네요. 여론 오락관은. 하지만 이 예언 오락관이 백미이기 때문에 이 소장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언.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바닥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살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살짝 더? 네, 왜냐하면 오늘 한국리서치 자료들 보니까 그 20% 초반까지도 그 속성에서 나오더라고요. 20% 조금 초반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배 소장님, 배추도사. 저는 단기적으로는 강보합세. 1, 2%포인트는 올라갈 여지가 반등한다.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더 큰 악재가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그래도 100일이라고 하는 보수정 결집의 시간적인 계기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강보합세지만 살짝 1에서 1.5%포인트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럼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역시 여론오락관 이게 또 모셔야 됩니다. 예언을 던져놨으니 확인을 해야죠.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박지원 전 비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최근의 직함은 원장님인데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비서실장을 선호하신다고 네, 해요. 저는 좋아하는데 네, 박 실장님 원장이라도 부르세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입원하셔서 전화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예. 휠체어 타고 직접 나오셨는데 얼굴빛은 너무 좋으세요. 건강 네. 괜찮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8.15 광복을 기념해서 네. 기프스는 풀고 이제 이런 신발을 신고 네네네. 약 2달간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 아유, 그럼 2달 정도 있어야 걸으실 수 있는? 목발과 네. 휠체어는 탑니다. 네네. 그리고 또 8.15 기념해서 제가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8.15 기념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좀 웃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건강도 좀 다치셔서 안타까운데 어제도 제가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더니 원장님이 나오시는데 원장님 라디오 나와서 이러고 계신데 속보는 박지원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어떻게 된 거지? 어제 밤에 KBS 스튜디오에서 또 뵀어요. 심야에 또 프로그램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압수수색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너무 좋으신데.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출연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네. 검사 한 분과 두 사관이 압수수색을 왔더라고요. 일찍 왔네요. 나가시기 전에. 네. 그래서 제 딸과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네. 입회하라고 저는 방송 출연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한 30분 하시고 네. 제 수첩하고 수첩 5개 네. 휴대폰 가져갔더라고요. 휴대폰 가져가서 아주 네. 정신없어요. 아, 휴대폰 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네. 제가 하나 소득이 있다 가면은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왜 저를 국정원이 고발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변호사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은 내용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다. 어떻게 현 국정원장이 그런 네네. 짓을 하는지 이해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국정원장으로서 두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께 대면 보고했고 네. 승인 받았다. 이렇게 자기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네네네. 오히려 이 압수수색의 소득이 역으로 있었는데 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왜 지금 수사 대상이 됐는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더 어이가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국정원장이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뭐 이 청취자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질문이 있는데요. 휴대전화가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갤럭시입니다. 비번은 걸려 있느냐? 비번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털리는 거잖아요. 다 털리 나갔어요. 네. 내용은 제 수첩도 보면은 내용은 자신 있다. 자기들 욕하는 거나 적혀 있지. 네. 뭐 제가 뭐 자기들 칭찬한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때 메모한 거예요. 네. 어제 평택에 가서 그 김대중 대통령 18일 날이 네네. 13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념 강연을 제가 해야 되는데 내일입니다. 8월 15일 날 거기다 이제 다 원고를 써놨어요. 저는 이 수첩에다 이렇게 메모를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어제 즉석했는데 어제 한 150명 그 관계자들이 참석해가지고 즉석 연설도 그렇게 잘하냐. 네.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 당하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수첩이 없어도 즉흥 연설을 하셔도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압수수색 얘기는 오늘 핵심이 아니었고요. 지금 건강. 그런데 저를 보면 다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아니 당장 어제 너무 희한하니까요. 방송 나와 계신데 자택이 압수수색 중이라고 해서 표정은 너무 해맑으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청와대에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요직에서 다 이제 역대 정권을 보셨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기자회견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한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주시겠어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첫째도 국민의 뜻, 네. 둘째도 국민의 뜻을 네. 존중한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다. 네.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네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민을 중시하고 국민 네. 국민 하는데 네네. 전작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있구나 하고 솔직히 100일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게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자, 박 실장님 지금 말씀은 제목이 있었어요. 100일 기자회견이 오늘 대통령에게 듣는다. 사실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아서 21%대였다.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이때 첫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대화. 이게 좀 흔한 제목이죠.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을 해야지. 대통령이 말씀은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국민 하면서 당신 말씀만 할 것 하냐 이거죠. 그래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 기자회견으로 지지율 반등의 가능성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20%선에서 박혀 있을 거예요. 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거예요. 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20분 정도 모두 발언했고 35분 정도 질의응답. 전체적으로 55분. 근데 질문을 원하는 기자들이 손을 들죠. 그러면은 강인선 대변인이 즉석에서 지목을 했어요. 보니까 연합뉴스, 채널A, ABC, 부산일보, 요미우리, 뉴시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TV, CNN, 이투데이. 자, 연합뉴스하고 외신 빼고는요. 주로 경제지이거나 지방지이거나 좀 이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론사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가재는 개편이니까 네. 그냥 가재만 보였겠죠. 이 자신의 편만 보였을 것이다. 눈에 그렇죠. 띄었을 것이다. 그럼 좀 어느 정도는 강인선 대변인이 만약 우연이 아니고 의도가 있었다. 강인선 대변인이 만약 한겨레 같은 경향신문 같은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비판적 언론에다 질문권을 줘가지고 대통령을 어색하게 만들면은 대통령에게 듣는다. 네. 그게 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강인선 대변인이 그러면 이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사퇴설이 돌았잖아요. 최근에. 재신임 유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후에 대변인 재신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신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탈하고 호탕하신 분이기 때문에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솔직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대국민 사과와 지금 모든 국민들이 모든 언론들이 심지어 그러한 보수 언론들도 다 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인적 개편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과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으로 21%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사죄하고 그렇게 해서 50% 선으로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이 듣는다 100일 기념
기자회견은 결국 자기 자랑하다 만났죠. 네, 네. 소주성 폐지해서 뭐 원전 폐기한 거 돌려놨다? 저도 원전 같은 건 찬성해요. 네, 네. 소주성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마저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하는 것을 짚은다고 하면 네. 대통령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도어스태핑 네, 네. 아침 출근 즉석 기자회견 네, 네. 그것을 위해서 용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저도 그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네.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하겠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 안 돼요. 대통령이니까.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도어 스태핑은 신선하고 참 좋다. 그렇게 하려면은 DJ처럼 네. 아침 6시에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향을 정제된 내용을 네.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시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덥석덥석 해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것도 뭐 도스태핑 그건 오기예요. 네.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겠다. 있는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제되고 검토된 참모들이 검토된 그런 용어를 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도스태핑을 계속 하시되 그러한 대통령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정제되고 검토된 그러한 대통령의 언어를 사용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도스태핑에 대해서 중요한 또 청와대에서 뭐 메시지 관리를 워낙 오래 하셨고 잘 하셨으니까 조언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 실장님이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 김 비서실장 유임하고 인적 쇄신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대폭 인적 쇄신 얘기도 나왔었는데 소폭으로 다시 흘러가더라고요. 깜짝 인사 개편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럼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 아까는 이제 언행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건지 대통령이 더 여론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건지 좀 어떤 얘기 주고 싶으세요? 거듭 대통령께서 국민 네. 강조를 하시면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그랬습니다.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네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 숨소리가 아니라 국민이 큰 목소리로 네. 과감한 인적 개편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지 네. 국민이 대통령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대통령이 국민 눈치 봐야지 국민이 대통령 눈치 보고 사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네. 이건 나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 청와대 교육비서관 해가지고 다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검찰공화국 지나치게 돼 있다. 네. 이러한 사람들도 개편해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 하면서도 검찰 자기 수사관 출신 측근 갖다 박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대통령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눈치 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옳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오늘 요미우리 기자의 강제징용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주권 충돌 없이 보상받을 방법을 강구하겠다. 자, 오늘 대통령의 육성 기자회견 답을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과거사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가 한일 관계 관련해서 나와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뭐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윤 대통령의 이 대일 문제 인식 어떻게 보세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현장에 네. 제가 참가를 했고 계셨군요. 그러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과 오늘 한겨레 보면은 네. 박선숙 네네네.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수칙 15가지를 했어요. 네. 거기를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부치 수상은 반성과 사죄 그 당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럼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반성과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의미를 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미래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저 강조를 저는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예, 그렇지만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씀하셨으면은 반성과 사죄 문제도 대통령께서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일본으로부터 끌어내야 한다. 이런 지금 현재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네. 하나 명문화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다가 안 된 게 네. 있습니다만은 야스쿠니 신사를 분사하기로 구도 합의를 했습니다. 전범들의 그 신사를 네. 당신들 나라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다 하면은 네. 나도 김대중 대통령 나도 일본에 오면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 네. 당신들도 우리 오면은 현충원 국민면제 해라.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완결된 것은 아닌데 네. 야스쿠니 신사 분사 문제를 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결한다고 하면은 참 좋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또 조언도 내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가처분, 국민의힘 가처분이 있습니다. 비대위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법원신문에 직접 참석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향후에 복귀하면 윤핵관들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또 뭐 이른바 윤핵관, 친윤그룹과의 갈등 어떻게 보세요? 정치 구단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계속. 오늘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7일 대통령 100일 기념 네.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후에 네. 가처분 신청에 본래 안 가도 되거든요. 네네. 가겠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그쪽으로 또 많이 네. 휩쓸릴 거예요. 또 발언이 나오겠죠. 발언이 네네. 나오고 정치부 기자들이나 사회부 기자들은 다 그쪽으로 갈 거고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오늘 또 그 질문을 언급했죠. 하니까 언급했죠. 나는 민생에 매진하느라. 그 민생에 전념을 했다는데 네. 그 민생에 전념한 게 지금 이 꼴이에요? 네. 나는 참 네. 그러면서 나는 정치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네. 그 말씀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했으면은 오늘 그걸로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답변을 회피한 것은 잘했지만은 아니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체리 따봉은 보내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실장님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고개도 아무튼 굉장히 많이 이준석 대표는 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미사일을 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액관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